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 구정 연휴가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날씨도 이제 좀 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함께 도란도란 행복하게 구정 연휴를 보내시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보면 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좀 무지에서 좀 깨어나야 되는 상황과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소유주와 입점주분들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집합 건물을 보게 되면 특정한 몇몇 분들이 이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집합 건물을 갖다가 거의 선동하다시피 해가지고 집합 건물을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한테 전국 각지에 있는 서울부터 경기, 인천, 이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제주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특정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시켜가지고 근데 그걸 또 그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이 또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다 따라 또 가시더라고요. 그것은 여러분들 당장은 여러분들은 모르시는데 시간 지나면 그 건물이 엉망이 되거든요. 그리고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 모두에게 피해를 엄청나게 줌에도 불구하고 거기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얼굴이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뭐 그런 분들요. 한마디로 내가 과거에 뭐를 했니? 어떤 사람이었니?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니? 무슨 공무원이었니? 무슨 장이었니?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경계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막상 여러분들 이렇게 회사 생활이라든지 공직 생활을 했을 때는 그 울타리 내에서만 그냥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 울타리 내에서 이렇게 체계화가 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 사회 울타리에서 밖에 나왔을 때 야생은 이제 또 다른 세상이고 훨씬 더 복잡 다단하게 지금 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고 어떤 여러분들 투자를 했을 때 그 사실 그대로를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도 가져가지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가져가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합 건물이니까 그런 겁니다. 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본인들의 어떤 생각과 본인들의 지금까지 경험치를 가지고 그것이 모든 것이 옳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경계를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집합 건물이 이렇게 생긴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조선시대 때부터 한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건물로 이렇게 들었을 때는 제1차 재개발의 어떤 시기는 일제시대였잖아요. 그렇죠? 1910년도였을 겁니다. 서울의 인구가 그때 당시에 약 28만 명이었는데 일본 분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한 17만 명이 들어오면서 이 한옥 구조에서 좀 더 다른 어떤 토지를 일구어서 집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상황이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옥 구조에서는 이렇게 바닥이 따뜻해야 되다 보니까 바닥이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가져가려고 했죠. 일본이라든지 다른 서양에 있는 이러한 구조는 바닥이 상당히 춥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요. 1970년도 여러분들 뭐 단독주택 이런 것들로 주로 이루어지다가 이제 80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했고, 그 아파트가 모태가 되어가지고 우리 집합 건물도 이렇게 들어서기 시작했죠.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법이죠. 주택이죠. 주택. 단독주택을 다 밀어내고 재개발하면서 다 이게 아파트로 우리가 다 지어지면서 이렇게 공동주택의 어떤 문제점들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체계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부분이 우리가 집합 건물이 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들 판매시설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주상복합들은 다 집합 건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는 소유 호시를 제외하고는 공용 부분 있죠. 그거는 지분권이 아니고 총유의 성격, 즉 총유라는 말은 집단, 단체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있죠. 우리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그냥 지분권처럼 행사를 막 하시려고 공용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건물이 엉망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무지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효율적이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대비 효용의 가치가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벌써 있죠. 여러분 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그렇게 바뀌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총유의 성격, 단체의 성격을 가져가게끔 공용 부분은 가져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고쳐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될 때마다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대법원 사이트 가면 대법원 판례들이 15일 단위로 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소 공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한 달 단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될 때 틈틈이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집합건물에서는 보면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제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용 부분은 그런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둬야 된다는 거와, 건물 관리 보존을 여러분들의 할 때도 항상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부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보면 관리단이 초창기에 안 만들어지고 이런 경우는 건물이 좀 엉망입니다. 막 하자도 많고 누수도 많고. 근데 이제 관리단 조직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관리인가 관리위원회가 제대로 뽑히고 난 다음에는 있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건물에 있는 지금까지 하자라든지 시스템 정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그때는 인력을 단기적으로 투입을 좀 많이 해가지고 있죠. 바르게 빨리 세워야 된다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건물의 보존 관리가 안정화가 딱 되었을 때, 그때 되면 이제 인력 같은 경우도 조금씩 줄여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져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늘 있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특히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전국 각지에 보면 그러한 어떤 제대로 이렇게 뭐 생활형 숙박시설은 어디든 뭐 상가든 판매시설이든 간에 시 운영사가 이렇게 좀 관리해 오다가 회생이라든지 파산이 일어났다든지 해서 건물 보존 관리가 안 되고 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위로를 드려야 될지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손실이 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시행사가 나중에 파산해버리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뭐 돈이 없다고 파산해버리는데 운영을 제대로도 못하고 운영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생활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우리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는 되도록 좀 잊어버리자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잊어버리고 과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과거의 매몰 비용을 갖다가 내가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좀 그쪽에 사정 돈이 없는데 파산한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 소송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도록이면 미래에 어떻게 여러분들 근무를 바꿔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관리단 조직 구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첫 스타트부터 건물 보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전국 각지에 보면은 그 관리단을 조직 구성한 뒤부터 엉망으로 만드는 곳이 있거든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뭐 구성은 됐는데 그 건물 보존 관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관리업체가 알아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관리업체는 본인들의 일만 이렇게 하거든요. 위탁이든 도급이든 하더라도 자기들이 일을 하는데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업체에게 오히려 위계로 행사를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업체도 눈치가 볼 수밖에 없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렇게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어쩔 줄 묵과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건물이 좀 엉망이 되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여러분들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 관리단 조직 구성되었을 때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누가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관리인은 여러분 좀 전문적인 사람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관리인을 하게 됐을 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여러분들이 전국 각지에 보시면 엄청난 피해가 많거든요. 전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파트 많이 관리하는 관리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나무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또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이게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 모르다 보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고 어떨 때는 직원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필요해가지고 직원을 반듯하게 건물 보존 관리를 해야 나중에 직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게 생기는데 직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집합 건물 같으면 여러분들 관리단 조직 구성하고 난 다음에는 그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는 관리비 잘못된 것이든 뭐 잘된 것이든 이게 다 과거에 다시 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경리가 해야 될 일이 장난이 아니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리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6개월 정도는 그거 한다고 시간 다 보낸다고요.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관리소장님들부터 해가지고 시설팀이나 보안팀이든 경비든 미화든
막 건물이 엉망인 걸 다시 고쳐 나가야 되고요. 좀 그런 사항들을 좀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건물이 조금 이제 관리단 조직 구성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건물이 막 문제 생기고 막 서로 간에 뭐 과거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갈등 구조를 만들어주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관리단 조직 구성이 되었을 때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하자 보수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건물 보존 관리하는데, 근데 그것만 투명하게 적법하게 해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러면,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돈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6개월이고 1년 지나면 관리비도 쑥쑥 줄어들거든요. 이게 다 아는 사실인데, 여러분들은 그 돈이 좀 들어가는 것 때문에 또 이거 왜 돈이 들어가느냐, 과거에는 돈이 안 들어갔는데부터 해가 왜 저거는 또 설치하느냐부터 해가지고, 뭐 이거 누수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가? 그 안 하고 있을 겁니까? 그런가? 각종 하자 보수는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막 본인들,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손실 나는 것은 좀 두려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들어가야 될 거는 투입해야 될 건 투입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인간에게는 좀 착오를 좀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더 많은 자유 시간하고 소득이 더 적은, 소득은 별로, 그러니까 그 월급은 좀 작은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그 자유 시간은 적은데 그러니까 월급은 많은 곳이 있는 곳 두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제가 들어가가 있다. 자유 시간은 많은데 월급은 좀 작다라고 해봅시다. 그런 데서 지내다가 갑자기 월급은 많이 주는데 자유 시간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유 시간이 적다라는 거 하는 손실 부분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그냥 여기 머물러야 되겠다. 인간의 존재가 좀 그렇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 위험률을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뭐 도박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 같은 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들 건물 보존 관리를 하고 나면 거기에 입점주분들이 금방금방 들어오고 관리비도 시간 지나면 떨어지지, 바로 관리단 조직 구성되었다라고 해서 갑자기 그러면 그 관리비가 확 떨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과거에 막 한마디로 좀 심한 말로 하면 똥 싸놨고 막 이래 막 해놨는 게 있다. 그런 거 다 치워야 될 거지 않습니까? 다 치우고 반듯하게 건물 보존 관리 대역 관리가 처음에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그거 재정비한다고 시간 다 보내요. 시스템 재정비하고 소유자 입점자 모든 투명하고 공개 다 하고 이런 거 한다고 시간 다 보낸다고. 그렇지, 1년 이상 지나고 나면 완전 관리비도 점점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시스템 정비도 되고 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보이느냐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무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모르다 보니까 열정은 강한데 막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 몇 명이 본인들의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들한테, 바르게 하는 사람들한테 음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거꾸로 본인들이 선동을 해가 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자기는 바르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나.
우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은 멘토님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투명한 공개입니다. 여러분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민주적 절차로 하면 그런 것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은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합 건물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꼭 그 점을 좀 살펴보십시오. 요즘에는 좀 자꾸 이렇게 질문 사항들이 집합 건물 말고 있죠. 요즘에 계속해서 지금 아파트라든지 빌라 쪽에 전세 때문에 말씀을 좀 하시는데, 피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임차인 여러분들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세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세는 여러분들 세입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파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전세금을 예를 들어서 3억을 딱 넣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집 주인한테 대출을 해주는 구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이 있는데 그 아파트 집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입자 여러분이 그 집을 담보로 해가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요. 누구한테요? 그 아파트 주인한테 대출을 해주고, 그 아파트 주인은 돈이 없다 보니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돈이 없다고 봐야지. 왜냐하면 돈이 있을 것 같으면 은행에다 돈 빌렸으면 되죠. 또 금리도 높고 하니까 돈이 없다 보니 전세금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 여러분이 은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은행도 그렇잖아요.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대출 받은 사람들이 앉아 이자도 못 내고 이러다 보면 그냥 신용불량자 되는 경우도 많듯이 지금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곳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반드시 그 등기부 등본도 꼭 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세 제도라든지 후분양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집값이 많이 상승된 것 같거든요. 은행에 돈 안 빌리고 세입자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내가지고 자산 가치를 불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앞으로의 우리 부동산, 특히 아파트 쪽은 있죠. 그런 구조가 좀 탈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꼭 전세가 아닌 월세로 좀 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월세 쪽으로. 아니면 보증금 얼마 걸고 하는 것을 보증금하고 있죠. 월세하고 적정선에서 맞춰서 내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런 쪽으로 하셔가지고 차후에 여러분이 세입자 여러분들이 그 집이나 이런 걸 그냥 사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이, 물론 돈이 없으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연락을 오시는 부분이 있어서,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구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 있습니까? 그 집합 건물에서는 시스템을 좀 체계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가 기본적인 사항이 되어야 되고, 특히 관리인과 관리위원이라는 그분들은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집합 건물이 뭔지. 또 집합 건물법을 또 기초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를 잡아 나가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공동주택법이라든지 공동체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는 경험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는 이 시스템 내에서 있죠.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게 표준화된 거잖아요. 표준화된 거. 일반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다 사회적으로 통용화되어 있는 건데, 그게 아닌 그냥 본인만의 이게 관점에서 독특하게 막 해보려고 한다면 자기 건물은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 건물을 하나 꼬마 빌딩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는 거는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집합 건물은 소유주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반드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해가는 법률에 기반해서, 그리고 규약에 기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야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회사 같은 데서도 우리는 상법이라든지 정관에 따라서 하는데, 막무가내 식으로 해가 여러분들, 소유자분들한테 입점주분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감당하시게요? 그러니까 그걸 좀 뭐든지 알고 하셔야 됩니다. 발언을 하실 때도 좀 알고 여러분들이 좀 발언을 하시되,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투자를 할 때는 그 점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어떤 투자든 간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든 동산, 주식이든 파생상품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좀 알고 여러분들이 미리 계획을 잡아서 투자를 하시는 방향, 그리고 투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좀 그런 점은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고 연대를 해서 같이 있죠. 그런 걸 한번 함께 같이 이렇게 서로 의논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 점을 명심을 좀 해주시고, 관리업체들한테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특히 제가 관리업체들 중에서 이런 경우는 제가 이야기하는데, 처음 시행사가 건물을 짓고 그냥 빨대 꽂아가지고 들어오는 관리업체들은 그것도 관리를 많이 안 해요. 그런 데는 빨대 꽂아갖고 빨대 꽂기 위해서 들어오는 관리업체들은 아파트 관리를 많이 하는 곳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돼. 그렇게 웬만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볼 때 장기수술 충당금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 있잖아요. 관리비 관련된 항목들은 딱 맞추어서 여러분들 해나가고, 분양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자한테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이고 요구해야 되고 채권 주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서로 커넥션이 이렇게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시행사가 데려오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가져가면 실제 그 수분양자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건물 보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그 관리업체 이미지 자체도 안 좋아진다고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안하시라는 거고, 시행사 여러분들께서도 또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사업을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토지를 매입하고 그걸 PF 자금을 당겨서 하는 것까지 얼마나 힘든 건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의 목적은 분양이 목적이잖아요. 그럼 분양 대행사, 아주 좋은 분양 대행사를 데리고 와서 빨리 분양시키고 나가시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못 나가게 되면은 과반 이상의 어쨌든 분양률이 넘고 나면 소유자분들한테 다 관리단 조직 구성 빨리 넘겨줘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이권을 또 가져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건물만 안 좋아집니다. 분양도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점은 여러분들께서 좀 꼭 한번 감안을 해보셔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시장 같은 데 판매 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꼭 당부드리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